한 주간의 정치, 사회적 이슈와 지역의 이야기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시사터치 따따붙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신축년 새해를 맞아 지역민들께서도 새해 소망을 비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어려움을 털고 올해 좋은 일만 이어지시기를 빕니다. 자, 저희 시사터치 따따붙다도 새해 모습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미입니다. 올해도 저희 시사터치 따따붙다는 지역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대형 이슈부터 지역민들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귀담아 듣고 또 좋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함께 하실 패널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지역민들께서도 정말 반가워하실 것 같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도 만나 뵙고 싶었던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진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네, 지난 국회에서 최순실 청문회에서 어록도 남기시고 사이다 발언 또 해박한 지식 해서 저희 지역민들에게 큰 인기몰이를 하셨고 또 전 국민에게 습가요정으로 알려져 계시잖아요. 네. 네, 좀 근황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따따붙다에 어떤 자세로 좀 임하시겠는지 각오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과분하게 이게 격려를 주시니까 감사한 마음이고요. 이제 저는 작년 4월에 선거 끝나고 나서 네. 한 2달 정도는 이제 선거 도와주신 분들 좀 사실은 그분들이 좀 마음이 조금 힘든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보면. 많이 힘드셨겠죠. 예, 네. 그래서 도와주신 네. 분들하고 네. 이제 속칭 선거 뒤풀이라고 하는 예. 어떻게 보면 위로의 자리 시간도 갖고 네. 한 2달 정도 이제 그런 시간을 갖다가 그 이후에는 조금 저도 이제 제 개인적인 좀 여유를 오랜만에 한번 가져봐야겠다. 네. 나에게 좀 뭔가 휴식을 좀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변호사업은 이제 개업을 안 했고요. 변호사업 안 하시는 안 겁니까? 하고. 네. 그럼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시는지. 그냥 제 집사람이 마침 대학교 선생이어서 네, 이제 네. 사실은 저도 얹혀서 사는 이제 네, 어쨌든 방송 활동 조금 하고 있고요. 예. 이제 방송 활동하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입장을 가지는 것이 국가적으로 좋겠느냐 이제 네. 그런 부분을 제 나름대로 어떤 의견을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고 그 외의 시간은 이제 책도 좀 읽고요. 네. 그리고 자전거도 좀 타고 아침에 뭐 달리기나 걷기도 한 2, 3km씩 하고 네. 이러면서 몸과 마음이 좀 많이 여유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네. 올 한 해도 이제 방송 활동하고 또 사회적으로 좀 필요한 역할들 이제 차츰 좀 찾아볼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지역사회 그리고 또 대한민국 그 발전 위해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봉사를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그 시사터치 따따붙다에서 이제 매주 네. 이렇게 모시고 고정 패널로 네. 또 역할을 기대해 보면서 저도 모시고 잘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시사터치 따따붙다 신축년 새해 첫 토크를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전 세계를 팬데믹 공포로 몰아놓은 코로나19 소식부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현재 수준으로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의 코로나19 확진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6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하루 최다 확진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새벽부터 그야말로 위드 코로나로 시작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요. 또 우리 지역사회 광주, 특히 광주의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향후 코로나 추이를 전망하고 또 방역 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박유한 강주시 코로나19 의료지원 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장님. 네, 안녕하세요. 박유한입니다. 뭐 지금 어느 때보다도 그냥 경황도 없으시고 바쁘시고 또 힘드시고 하실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어서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우선 지금 강주가 새벽부터 지금 이제 요양병원발 그렇죠, 네. 확진자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좀 어떻게 좀 진단을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일단 왜냐하면 지난 12월 21일 이후에 이제 요양원이랄지 요양병원 어르신들 모시는 곳에서 특히 이제 면역이 약한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발생을 네. 하고 있어요. 최근 유형별로 보면 에버그린 요양원이 67명, 청사교회 관련 47명, 또 의사 마라톤 동호회에서 23명, 네. 또 최근 효종 요양병원 관련 68명이 집단으로 지금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 지역에서 급작스럽게 이렇게 연말 연시에 맞이해서 지금 네.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호회 모임, 교회 그리고 요양병원발 지금 코로나 지금 확진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렇죠. 거네요. 특히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스스로 활동을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스스로 분들이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곳에 종사자랄지 의료진들에 인한 감염으로 당연히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종사자나 의료진에 대한 이 직업 윤리의식, 방역 수칙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효정 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고위험 시설로 지금 분류가 돼 있고 뭐 주기적으로 뭐 전수 검사를 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정작 그 지금 요양병원에 있는 의료진들은 방역을 제대로 좀 방역 그 지침을 준수를 안 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지금 뉘앙스로 그럴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있는 뉘앙스입니다. 그럼 방역책이 왜냐하면 지금 구멍이 뚫린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7월 1일부터 이제 전수조사를 이런 요양시설이랄지 네. 위험시설에 하고 있었는데 이제 12월 21일부터는 2주 간격으로 당겼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효정요양병원에서 환자가 발생을 해서 이 종사자 일부분, 특히 이제 입원 환자가 200명이 되고 종사자가 한 100명 되는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입원 환자가 53명, 또 직원이 11명, 또 가족이나 그 지인들이 4명에서 총 68명의 이제 확진자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에버그린 요양병원에서 그 확진자가 많이 나왔고 또 이제 새해 초에 새벽도에 이제 지금 효정 요양병원에서 예, 예. 나왔고 또 앞으로 요양병원에서 또 그렇게 환자들이 많이 밀집된 층에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그렇죠. 위한 뭐 대책이 좀 별도로 뭐 광주시 방역 당국에 마련이 돼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광주시 방역 당국에서는 이제 전수 검사를 거의 매일 하고 이제 예정이고요. 또 거기에서 있으면 즉각적으로 이제 분류 작업에 바로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 그 지금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K 방역해서 예. 전 세계적으로도 뭐 방역 체계 또 의료진들의 이 그 굉장히 높은 평가를 좋은 평가를 받아 왔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제 기억으로도 11월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가 완화가 좀 되면서 저희가 이제 좀 그 긴장을 좀 풀었더니 지금 1000명대로 접어들고 예. 그야말로 이제 K 방역에 5점을 지금 남기는 그런 지금 시기인 것 같은데. 네. 저희 정말 그 전체적으로 방역 체계 문제가 없는지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러니까 네. 정말 큰 틀에서 본다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이라든지 또 일본 또 유럽의 일부 국가들보다는 여전히 지금 우리나라가 나빠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더 나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내 기준만 가지고 본다면 사실은 7월, 8월 초순까지만 해도 대단히 숫자도 그리 안 많았고 네. 국가 전체적으로 이게 통제가 잘 됐었는데 네네. 이제 가을 넘어오고 늦가을 오면서 11월 말 12월 넘어오면서 400명에서 이제 600명, 1000명대로 뛰어넘어 가지고 이제는 거의 1000명대가 그냥 당연한 정도 수치로 맞습니다. 들어왔고 정세균 총리가 엊그제 얘기하신 걸 들어보면 이번 최근 한 달 동안만 지금 400분이 돌아가셨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집중해서 사망자 숫자도 늘어나고 환자 숫자도 드디어 이제 1000단위 4자리 숫자대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한 7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나쁜 성적으로 지금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문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게 뭐 2.5단계 사실은 뭐 2.7단계 뭐 2.9단계 뭐 요런 이제 뭐 단계를 계속해서 이제 정부가 그 기준을 변화시키고는 있지만 네, 네. 어쨌든 공장만 셧다운 안 했지 뭐 식당도 지금 5명 이내로 가서 식사를 하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지금 많이 네. 돼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이제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느낌을 현재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정부나 방역 당국에 대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화가 좀 많이 나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특히 최근에 교도소 네. 그다음에 방금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전국에 있는 요양병원 요양병원. 시설들 네. 특히 부천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는 47분이 이렇게 돌아가셨다 보니까 그런 사태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조금 참담한 느낌들을 받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실패한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들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사실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나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화는 국민들이 많이 나고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계속 비교를 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작년에 세 자리 숫자가 이제 지금 이제 1,004자리 숫자로 지금 가고 있고. 예. 근데 지금 이제 저희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일본이나 다른 뭐 미국,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일본은 지금 하루에 3,000명 정도 지금 네, 확진자가 나오잖아요. 네. 그것을 또 비교하면은 네. 나름대로 K 방역으로서의 그런 체계를 잘 좀 유지하고 있고 선방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지금 점점 암담해져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방역 실패라는 그런 좀 질타도 나오는 것은 사실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백신과 관련해서 지금 좀 그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이제 집단 면역이 확실하게 이 구성이 돼야지만 예.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백신이 지금 계속 네, 이제 네. 생산이 돼서 유통이 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는 백신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 이제 그 우리 국민들 작년 통계상 5,200만 명인데 네. 지금 5,600만 명분을 이제 정부에서는 확보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5,600만 명분을 이제 각 분기별로 뭐 1분기 아스트라제네카 100만 명목 시작해서 2분기에 얀센 600만 명, 모더나 200만 명, 화이자 이제 1,000만 명에서 이제 토탈해서 한 5,600을 현재 마련하고 있는데 이 네. 분기를 따져보면 다른 나라 이제 영국, 인도, 미국 다 지금 접종을 시작해서 미국은 거의 4,646만 명이 지금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네. 지금 접종률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 시기가 지금 준비가 미흡해서 이런 선별 작업이랄지 접종 보관 시설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접종을 시작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정부에서는 지금 내년 2월 초에 지금 빨리 시작을 할 수 있겠다. 올해 이렇게. 초 말씀하시죠? 아, 이제, 예. 새해가 2021년 됐으니. 이제 2월 초에 이제 시작을 할 수 있겠다. 이제 근데 이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일단 1순위는 이제 이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고 관리를 하는 의사나 간호사, 의료진들 네. 1순위 또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요양병원이랄지 면역이 취약한 노약자분들이 이제 1순위로 해서 이분들을 다 하는 게 한 3,6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지금 11월로 예정을 했다가 이제 9월까지 좀 당겨보자. 지금 그런 네. 추세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접종을 빨리빨리 하는 게 일단 현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네. 조금 이제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사실은 정부의 아쉬운 점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을 이제 사물을 바라보는데 가령 그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는 이미 지금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고 아마 상당히 체계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것 네네네. 같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데는 접종을 시작하긴 했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가 접종을 받은 것은 아니고 거기도 약간 접종하는 과정에서 좀 혼선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아직 접종 시작도 안 했어요. 그 계약을 완료를 한 거죠. 계약을 했고 지금 정부 얘기로는 2월 말부터는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벌써 지금 2월 말부터 몇 명을 지금 하는지는 사실은 그 숫자는 불분명하고 그리고 2월 말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벌써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서너 달 뒤지는 거 아니에요. 접종 네네. 시작 시점이. 그런 점 조금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첫째는 아쉽고 그러네요. 네. 두 번째는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이게 인구 5천만이면 한 3,500만 정도가 맞아야지 이제 우리가 마스크도 벗고 그냥 식당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식사도 할 수 있는 이제 집단 면역이 생긴다는 건데 네. 언제 3,5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언제냐. 이제 요게 핵심인데 정부에서도 딱 떨어지게 얘기는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뭐 올 연말 좀 9월까지 당겨보겠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받는 느낌으로는 9월까지 당길 수 있을까? 내년, 네. 내년 설 정도는 가능할 거고. 내년 설요. 그럼 내년 이맘때면은 네네네. 우리가 이제 마스크에서 네, 이제 좀 자유로울 수 있겠다. 네네. 그러니까 그 마스크 정도. 프리 세상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렇죠. 1년은 지금 꼬박 더 가야 된다는 얘기. 1년. 1년 한 1, 2개월은 꼬박 더 가야 우리가 마스크 프리 세상에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정부에서도 처음에는 이 백신에 대한 그 예산을 편성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국회를 통해서 이게 예산이 새로 잡히고 네. 있었거든요. 이제 K방역 홍보비로 벌써 한 1,200억을 썼는데 백신 그 구입비로는 거의 예산이 없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부터 시작을 하고 또 둘째로는 벌써 지금쯤이면 언제 누가 어디서 맞아야 되는지 대상이 벌써 구별이 다 끝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정세균 총리께서 2, 3일 전에 이제 준비를 시작하라라고 했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저희 의료진에서는 그 전부터 여름부터 벌써 이런 이야기를 수차례 정부에 건의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사실 아주 답답합니다. 그런 그러니까 노래가 제가 있습니다. 보기에는 네. 이런 것 같아요.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게 네. 가령 뭐 2분기부터 4분기 사이에 공급한다. 요 정도의 러프한 합의예요. 왜냐하면 정밀한 두루뭉술한. 합의가 어려우니까. 역시 꼼꼼하게 예, 지적하시네요.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요 계약을 합의를 했다고 계약을 했다 그래서 결코 정신을 놓으면 안 돼요. 네. 마지막 순간에 물량이 우리 보건소나 우리 병원에 올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만 하나라도 더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백신이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돈만 되면 하나라도 더 지금 네, 사가려고 하는 이 아비 규환의 전쟁터 아니겠어요, 네. 보면.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고 뭐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니까 계약했으니까 당연히 우리 그러면 주겠다라고 방심하면 예, 안 근데 된다. 가만히 있으면 2분기부터 4분기 사이에 공급한다 이러면 4분기에 오지 2분기에 안 와요. 근데 사실은 이게 2분기에 오냐 4분기에 오냐 이게 3월에 오냐 아니면 12월에 오냐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확진자가 정부에서는 늘어날 수 저 계약을 했다라고 발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말로 현실적으로 확보해서 우리 보건소까지 가지고 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그런 네. 이 기조를 가지고 백신 접종이 완료돼서 집단 면역 형성될 때까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또 이렇게 이제 뭐 지금 방역에 몸담고 계시는 또 이제 정치선에 계시는 분들께서 계속 좀 모니터링하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이렇게 낮술까지 못 팔게 하면은 너무너무 힘들고 숨통이 막혀서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좀 그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제 그 집에 있으면서 뉴스를 봤는데 순천에서 낮술 금지 행정 명령을 이제 집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순천 시내에 이제 소위 말하는 소상공인들, 식당에 지금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터뷰를 이렇게 들어봤더니 뭐 찬반이에요. 예. 이런 어려운 시기에 내가 좀 그 이익을 좀 덜 내더라도 당연히 참여해야 된다.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굶어 죽느니 또 뭐 코로나 확진돼서 죽느니 뭐 이렇게 좀 아주 격앙된 그런 그 감정을 표출을 하시기도 해요. 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경제 위기까지 지금 같이 오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네, 글쎄, 네. 이거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다 망해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의외로 반도체라든지 또는 지금 집에서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지 않습니까? 네. 배달 산업이라든지 또 뭐 이렇게 온라인 이제 연결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이 컴퓨터나 디지털 산업. 디지털 관련된 산업들은 대단히 지금 호황들이거든요, 보면. 네, 맞습니다. 근데 반면에 옛날처럼 이제 식당에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연말에 회식하고 뭐 이런 영업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다 지금 쑥대밭이 돼 있거든요, 보면.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쑥대밭이 돼 있는 영역들은 대체로 자영업 소상공인의 영역들이에요, 보면. 그래서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지원하는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지급해봐야 지금 뭐 세 달에 서너 달에 한 300 정도 뭐 요 정도 지급을 하는 수준이라 임대료도 못 낼. 임대료도 못 내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님이나 또 정부에서는 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좀 깎아주시면 우리가 네. 세금으로 좀 보상을 해드리겠다, 세금 네. 감면을 보상을 해드리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건물을 가진 사람들도 또 힘들거든요, 보면.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항상 이 경제가 편성이 돼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다들 어려운 상황이다. 근데 또 사유재산이어서 자본주의 시장 체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또 임대 지금 건물주들한테 돈 받지 말라고 할 수 있는 뭐 법적인 장치도 그렇죠. 지금 그래서 문제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제 어떤 법의 문제라기보다도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지금 이제 대략 예상되는 것은 1년 후쯤에는 마스크를 벗는다. 마스크를 벗으면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은 마련이 된다. 그러니까 마스크 벗고 회식하고 소주 한잔 하고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으로 된다라고 하면 올 1년 동안은 정말 다들 또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보면. 돼. 네, 참아야 되는데 무슨 뾰족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위로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해야겠다라는 아마 그런 생각들.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어쨌든 최소한 뭐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기본적인 식량이나 이런 것들은 좀 방출할 수 있는 여력은 있으니까 쌀과 최소한의 생활 비용은 아마 올 1년 동안 어떻게든지 또 지급은 될 수 있을 거예요, 보면. 근데 나머지 상황 속에서 얼마만큼 참고 인내하느냐. 네. 이건 이제 스스로 각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1년은 이제 뭐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던 1년이지만 네. 앞으로의 1년은 백신도 있고 치료제가 있는 1년이기 때문에 희망은 1년이거든요. 그래서 1년을 또 이제 이런 치료제하고 백신에 우리가 같이 또 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배려하면서 하는 1년이 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국민들, 뭐 특히 소상공인들 희망을 잃지 말고 희망을 보고 용기를 좀 가져라. 네. 네, 이렇게 지금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단장님께서 또 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이제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코로나19 후유증 온라인 극복 센터를 운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지금 이제 확진이 되어서 치료를 받고 난 이후의 후유증이라든지 또 뭐 네. 코로나 일명 코로나 블루로 네, 지금 네. 좀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특화된 센터인 것으로 지원센터인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후유증 온라인 극복 센터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난 8월 28일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코로나19 후유증 온라인 극복센터를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코로나19를 앓고 나서 뭐 만성 두통, 뭐 피로 회복, 뭐 당뇨까지도 오거든요. 여러 가지 합병증 아니면 말씀하신 코로나 블루 우울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후유증 증세뿐만 아니라 또 이런 분들은 후유증 확진자라는 이 꼬리표를 네, 달고 다니기 네. 때문에 옆에서 또 네, 터부시하는 경우도 있어서 편견 좀 네, 뭐 네. 이렇게 그래서 왜곡된 시선으로 어디, 바라보는 예, 걸 어디 가서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온라인 센터에 저희들이 접속을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바로바로 이제 저희 내과 선생님, 뭐 호흡기 내과, 순환기 내과, 신경정신과, 가정의학과 선생님 모든 선생님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어서 바로바로 즉각 온라인 상담을 하고 있고 온라인 상담이 안 되는 경우는 또 오프라인으로 따로 연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 하루에 한 몇 분 정도 이렇게 온라인 상담을 의뢰를 하시나요? 그렇게 온라인상이기 때문에 네. 크게 지금 많지는 이렇게 않아요.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네. 그런 뭐 장치 자체가 제도 자체가 좀 시민들에게 좀 든든함을 그렇죠, 네네. 네, 안겨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원님 뭐 코로나 정말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분들 또 이제 확진이 되어서 치료를 받고 나와도 좀 사회의 그런 어떤
안 좋은 시선을 받아야 되는 것이 또 지금 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 것 같고요. 그분들께 좀 따뜻한 격려 응원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힘내시고요. 어쨌든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 한 해 지나가면 또 새로운 희망이 엿보이니까 올 한 해 힘차게 뛰시고 또 주변에서도 사실은 뭐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분들 보면 더 격려해 주시고 더 활동 잘 하시라고 이렇게 희망을 북돋아 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더 시도민들께서 힘이 나실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 단장님 정말 바쁘신 시간에도 이렇게 틈 내서 저희 이제 따따부따 이렇게 출연해 주셨는데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또 변이가 일어난다고 해서 일반 시민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현재 이 백신의 효과 내에서 이 변이는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두기만 철저히 하신다면 지금 일본이나 미국 말씀하셨는데 이 의료 시스템 내에 환자만 생긴다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게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환자만 발생하지 않는 거리 두기 꼭 실천해 주시고 또 시간에도 이 숭고한 희생 정신 또 하고 계신 우리 공무원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이라도 해주시고 또 이런 환자분들에게는 또 더 따뜻한 마음 또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감으로 마스크 쓰는 거 손 씻기 꼭 잊지 않으시는 거 다시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네. 희망을 잃지 않고 또 용기를 내어서 서로 의지하면서 극복해야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지금 정말 바쁘신 시간임에도 이렇게 저희 방송 출연해 주신 박유한 단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발포 명령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새해를 맞아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 도시 광주 전남에서 이 이슈를 빼놓고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벌써 5.18 민중항쟁 4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련해서 좀 그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실 전남대 5.18 연구소의 김희송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김희송입니다. 네. 지난해가 40주년 기념이기도 했지만 또 전두환 씨 이제 재판 그 1심 판결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5.18 관련 3법이 통과가 됐고요. 네. 거의 국회 끝나갈 무렵에 네, 정기국회 마지막에 겨우겨우 지금 통과를 한 것 같은데 관련해서 전두환 재판 그리고 5.18 3법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저희 지역에서 바라보고 현안에 대해서 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2020년을 좀 총평을 해보면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이기 때문에 네. 정말 좀 의미가 깊었던 해. 근데 네. 이제 코로나19라는 저희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5.18 민주화 운동의 측면에서 보면 역사적 정의를 세우는 하나의 좀 전환적 계기가 됐다. 특히나 어찌 보면 이제 사필 규정이라는 당연한 결과이지만 이 당연한 결과를
40년 만에 확인을 했던, 특히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좀 사필 규정의 당연한 결과를 얻기 위한 40년의 지난한 여정을 좀 하나로 좀 그 매듭짓는 그런 의미 있는 해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김경림 의원님께서도 네.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또 5.18의 뭐 역사유곡 처벌부터 해서 망언자들에 대한 규탄까지 네. 앞장서셨었잖아요. 네. 좀 남다른 의미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중간 매듭을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왜곡 망언에 대한 처벌 문제도 사실은 조금 헌법학적이나 철학적으로 좀 논쟁의 요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최소화시켜서 의미 있는 어떤 입법적인 결론을 지금 도출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그 군부의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이 법의 심판의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럼 그런 의미에서 큰 틀에서 이 중간 결산을 한 해가 작년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이제 헬기 사격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전두환 씨가 뭐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아주 입에 담기 힘든 파렴치한 명예훼손을 했죠. 거짓말쟁이가 네,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판결이 나왔죠. 유죄로 나왔습니다. 저희 교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국방위 5.18 특조위 조사관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지난번에 이제 활동을 했죠. 네, 활동을 하셨고 또 전두환 재판의 증인으로도 출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관 활동 또 전두환 재판 증인 출석에 임하셨을 때 뭐 다른 곳에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저희 따따부따에서 좀 해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2017년 9월에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헬기 사격과 전투기 폭격 대기에 관한 이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고 저희가 이제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했던 말이 그렇습니다. 가짜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이라는 것이 실은 허구의 거짓에 기반한 거였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제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군부대를 방문하고 군 기록을 찾다 보니까 80년 이후에 92년까지 이제 그 전두환 노태우가 이제 집권했지 않습니까? 이 집권 시기에 정말 철두철미하게 군 기록을 애곡하고 조작했던 이런 이제 기록을 찾았고 그 기록에 기반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민들이 목격했던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헬기 사격이 실체적 진실이라는 것을 좀 보증해가는 뭐 이런 이제 과정이었고요. 저는 이제 그 과정에서 좀 의미가 있었던 게 검찰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여기 이제 우리 김경진 의원님도 검찰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2017년 5월에 이제 유족들이 고소를 했고 고소하고 나서 저도 좀 의외였어요. 저희 연구소에 검사가 찾아온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이제 비공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방문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의례적인 걸로 생각을 하고 뭐 크게 기대 않고 언제든지 오셔라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헬기 사격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좀 규명을 해보겠다라는 좀 의지가 있었고 실은 이분이 1년 반 넘게 정말 철저하게 저희보다 더 오히려 그래서 어디 군부대에 군 기록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이분은 이제 조사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기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소하고 나서 또 전두환 씨 재판 과정이 좀 이렇게 전두환 씨에게 좀 유리하게 가고 있다라는 여론도 있었어요. 실은 이제 검찰이 공소유지를 잘 못하고 있다라는 이런 이제 여론들이 있었을 때 이분이 다른 쪽으로 이제 거의 뭐 자천성이라고 봤는데 그쪽으로 인사이동을 갔다가 다시 공소유지 검사로 와서 지금 이제 이 재판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실은 이제 전두환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결과만 보이지만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수많은 좀 에피소드와 진실 규명을 위한 좀 치열한 쟁투의 과정들이 좀 있었죠. 그 지금 좀 요약을 해보면 이전에는 없었던 이제 검찰 측에서 헬기 사격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정말 그 아주 노력을 많이 했다. 네.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무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발표를 했고 또 사격 사살 이게 사실이다. 네. 라는 그런 그 이제 가정 하에서 지금 검찰에서 지금 그 수사를 진행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렇게 진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듣지 않다가
그게 맞네, 팩트네, 진실이네 하고 지금 이제 판결 결과가 나온 거네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전두환 씨 그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재판 판결 결과를 보면 지금 판결문에서도 이제 전두환 씨가 이 범죄자다, 5.18 민중항쟁의 최종 책임이 있다라고는 했지만 형벌과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유죄이기는 하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게 지금 법이 한계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명예훼손죄 네, 자체가 저도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사실은 원래 재판은 사형 판결로 확정이 됐었죠. 네, 그리고 예. 그거를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건의를 했고 김영삼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사실은 사면을 해줬던 거고요. 지금 했던 재판은 결국은 책에 회고록에 쓴 내용이 어떻게 보면 거짓이라고 이제 네, 얘기를 하면서 이게 네. 이제 명예훼손 됐고 네. 법적으로는 형량이 명예훼손죄이기 때문에. 최고 2년밖에 안 되는 문제인데 조금 아쉬운 건 그거더라고요. 보면 이제 그 판사님 중에 그 중에 한 분은 아마 나중에 그 국민의힘 쪽에 공천받으러 1심 재판제 진행하시다가 다가 중도에 그만두시고 두시고 그러니까 판사가 제가 알기로 3분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 네. 한 분이 그러셨어요. 이제 뭐 어쨌든 그런 우여곡절도 있었고 또 하나는 보면 이게 중간에 뭐 나 치매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면서 나 못 나간다 네, 이렇게 네, 했을 때 네. 계속 출석하지 사실은 않았죠. 강제로 체포영장 밟아서 이게 끌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근데 그 어떻게 보면 뭐랄까 버티기에 그냥 판사께서 넘어가셔가지고 그런 절차적인 엄격성이 대단히 좀 결여된 부분들이 보면 좀 아쉬운 대목들이 좀 있어요. 보면. 근데 저도 그 공소유지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는 부분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교수님 말대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마 협조를 해서 그런 결론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 형량의 핵심이 아니고 네. 이건 역사적으로 획을 긋는다. 그리고 기록을 명백하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가치를 부여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싶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명예훼손 재판이잖아요. 명예훼손 재판인데 그러면 이제 명예훼손을 둘러싼 쟁점만 다루면 되거든요. 근데 이번 이제 재판은 명예훼손 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다투는 재판이 됐고 재판부도 이제 판결문에서 5.18 민주화 운동 헬기 사격에 관한 이제 진실을 좀 실체적인 진실에 관한 부분들을 사법적 판결문로 작성을 해줬기 때문에 좀 이제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5.18 민주화 운동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이 이제 헬기 사격이었거든요. 그래서 헬기 사격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전두환 씨가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자위권적 차원의 사격이었다. 군인들이 좀 목숨이 경각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사격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자위권적 사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리를 근본적으로 이제 부정하는, 그렇다면 5.18 민주화 운동은 신군부 세력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자국의 국민을 상대로 해서 반인도적인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이번 이제 재판의 내용으로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었다, 이런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 군인들을 우리가 뭐 단죄하고 처벌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알리고 역사관 심어주는 게 목적으로 법 제정도 하고 법 개정도 하자 하면서 이제 그 3법 개정에 네, 대해서 지금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5.18 묘역에 와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하셨는지 그냥 참배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 반대했어요. 3법 개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또 정권이 바뀌거나 어떤 또 상황이 이렇게 이 정치적으로 급변하면은 이 5.18 민중항쟁 역사가 또 흔들릴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확실한 사과와 사죄 그리고 참회 반성이 있어야 된다. 마치 나치가 유대인 대학살하고 독일 정부가 반성을 하듯이. 근데 이제 독일 정부는 정권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나치에서 이제 새로운 그 독일 정부로. 근데 지금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신군부 세력이 지금 뭐 또 정치권에서 지금 아주 큰 역할들을 하고 있고 뭐 전 사회 전역에 또 요직에 이렇게 지금 몸담고 있고 참 우려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옛날에 이제 전두환 씨나 노태우 씨가 집권했을 때는 정말로 군인들이 요소요소에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했었죠. 이제 핵심으로
됐는데 그 최근에는 참사는 못했잖아요, 저희가. 예. 근데 어쨌든 최근에는 군인들이 이제 요직에 발탁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기껏 해봐야 퇴임하고 나서 뭐 보훈처장 정도 하시는 뭐 요 정도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그때하고 생각이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진 건 달라졌기 사실인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이제 무리할 필요는 문제는 없다. 이건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잘못된 내용의 사실관계에 기반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일종의 가공된 교육 인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확신 상태에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의 국회의원들은 그쪽의 과거의 신군부 쪽의 뿌리와 역사가 이어서 자연스럽게 오고 있잖아요. 내려오고 그쪽과 친분이 많다 보니까 그쪽의 생각과 그쪽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옳다고 이게 생각이 경도되어 있어가지고 잘못된 인포메이션이 들어가서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상당수가 네, 있어요, 네. 보면. 그래서 이게 보면 진실은 진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아무리 진실이라도 우리가 이 진실에 대해서 지켜야죠, 알리고. 끊임없이 네. 얘기를 해주고 이게 진실이라고 설득시켜주고 진실이라고 보여줘야만 이게 진실로서 빛을 발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이 문제를 대해야 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셨는데 오히려 지금 3법이 통과되어서 이제 법체계 안에서 뭐 관계자들이 애를 쓰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민들, 특히나 시도민들께서 5.18 민중 항쟁에 대한 역사관을 뿌리 깊게 갖고 그것을 또 실천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더 많은 국민들, 앞으로 후손들에게 알리는 그런 좀 사업도 펼치고 활동도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그렇죠. 네. 저는 진짜 중요한 게 지금부터라고 보거든요. 5.18 민주화운동 3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3법 이후에 3법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지, 특히나 지금 이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상규명위원회가 얼마만큼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질책하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저는 이제 질책에 방점을 둬야 된다. 그래서 잘할 것이다가 아니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사회가 만들어가는 것. 이게 저는 5.18 민주화운동을 올바로 자리매김하는 하나의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해 말 정기국회 통과한 5.18 관련 3법 중에서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지금 담아있는 내용 중에서 지금 뭐 활동기간 연장되고 위원회 구성 또 뭐 숫자가 늘어나고 등등 이런 표면적인 부분들보다도 오히려 그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또 지역사회가 도와줄 관심을 필요가 가져야 있다, 된다는 관심을 거죠.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 지역에서 지역민들께서요. 네. 그 외에 지금 또 이제 역사 왜곡 처벌법 이른바, 그런데 이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그 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뭐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이건 지금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서 그야말로 이제 완전 왜곡하는 거고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통과가 되었는데, 의원님 속이 좀 시원하시겠어요? 네. 지금 이제 일부에서는 이게 위헌 법률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셔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기본권입니다. 헌법상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인데 네. 사실은 내면의 양심을 눌러서 말도 못하게 하는 이런 법이 아니냐 이제 이 비판인데, 법에 보면 이게 가령 사적으로 이렇게 한두 사람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거 이런 건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보면.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출판이라든지 어떤 이런 몇 가지 행태에 한정해서 처벌한다라고 돼 있고, 그것도 연구라든지 어떻게 보면 뭐 학술 토론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또 이게 처벌하지 않는다. 이 위법성 조각 사유도 지금 법에 아마 명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우려하시는 것만큼 무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가능성은 거의 없을 정도로 법을 엄격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법에 대해서 오해를 좀 풀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이제 중요한 건 이건 같아요. 이 오해하는 요구에 따라서 정말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법을 이용해서 처벌을 해야 되지만 네. 어떻게 우리가 깨주고 정상화된 의식을 이렇게 대한민국 전체에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사실은 좀 더 집중을 해야 돼요, 보면.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5.18 민주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지금 공법단체로서 이렇게 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유족이나 유가족 분들에게도 또 어떤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법인가요?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해서 공법단체, 이 공법단체라는 것은 보훈처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라고 하고 우리 사회가 예우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은 이제 지난 40년의 역사는 애국과 폄훼를 통해서 그들의 상처를 다시 헤집고 심지어는 이제 부정해왔던 그런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실은 아주 작은 디딤돌 하나 났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보다는 작년에 이제 많이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국립트라우마센터 설립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고 강주에 이제 트라우마 센터 설립 관련된 이제 설계비가 반영됐거든요. 네. 그래서 강주에 이제 트라우마 센터가 들어오면 지금 이제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이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정한 부분에서는 경제적으로 공공함도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이제 그 끊임없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트라우마를 치유할 치유가 수 있는 사회적 치유의 분위기. 근데 그게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강주에 트라우마 센터가 설립이 되고 그렇다라면 좀 이제 유공자로서의 그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 고통, 어려움에 대해서 사회가 치유하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거의 지금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5.18 민주화운동 온전한 진상 규명을 위한 남은 과제가 무엇이고 또 우리 지역사회 그리고 대한민국이 5.18 민중항쟁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할 방향, 미래 지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앞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제도와 이유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작년 2020년을 통해서 5.18 민주화 운동의 헬기 사격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도 얻었고 그다음에 법률을 통해서 더 이상 애국 폄훼할 수 없게 만들었고 우리 유공자들을 예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라면 그 이후의 문제 말씀하셨던 5.18 민주화 운동이 국민의 5.18 민주화 운동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아직까지도 애국된 인식 내지는 편향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의 생각을 진상규명의 과정들 속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어내는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2020년으로 해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일이 끝난 게 아니라 진짜 본격적인 일들이 인자 시작이다. 인자 시작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더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잘한 부분들은 저는 격려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격려하고 격려가 우선이겠지만 잘못한 것 같으면은 따가운 질책을 통해서 5.18 민주화 운동이 좀 이제 강주 전남만의 5.18이 아니라 전 국민의 그다음에 전 세계의 5.18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2021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는 거죠. 이른바 뭐 기념 사업이라든지 또 선양 사업 이런 것을 좀 더 활발하게 이제 펼칠 본격화될 필요가 수 있는 거죠. 있겠죠. 네. 의원님께서는 뭐 우리 지역민 또 국민들 5월 정신 계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은 숙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실전적으로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좀 힘들겠지만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당시 현장에 있었던 군인들 진압작전을 위해서 내려왔던 군인들 다 개별적으로 살아있을 때 찾아서 개별 녹취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광주에 지금 아마 530 정보부대도 있었고 여기 헌병대도 있었고 그 헌병대 수사관들 제가 여기 상무지구에서 그때 2004년도에 군 법무관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헌병대 수사관들하고 흉어물 없이 지내면서 얘기를 안 하셔요. 안 하시는데 사석에서 밥 먹거나 술 먹다 보면 몇 마디가 튀어나와요. 보면. 증언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분들도 거의 돌아가실 때가 다 됐거나 돌아가셨거나 이럴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쯤 되면 또 지금 법도 마련돼 있고 지금의 시대적 분위기라면 아마 얘기를 해 주실지도 몰라요. 보면. 그래서 그때 계셨던 어떤 정보부대, 보안부대, 헌병대 다 찾아서 일일이 찾아서 개별 녹취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때 금남로나 또 공동이나 뭐 이쪽 지역에 살고 계셨던 주민들도 좀 다 찾아가지고 목도한 것들 전부 개별 녹취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결국은 그 모든 역사를 정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인 것 같고 사실은 아직까지 그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일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교수님 지금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하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관여는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군인들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주민들 이렇게 개별 방문을 통해서 개별 녹취를 받아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숙제이고 과제죠. 예, 또 진상 규명하는데 아주 정말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제 가해자들의 증언을 기록으로 남기는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저희가 이제 2017년에 국방부 특조위 조사관으로 활동을 하면서 군 관계자들을 만나봤거든요. 처음 저희 이제 진상규명에 이제 파견됐던 군인들도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어요, 실제. 그리고 그걸 표현합니다. 근데 이야기하고 하는 과정들 속에서 그다음에 같이 이제 조사하는 과정들에서 뭘 배우냐면 이분들이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갔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됐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늘 좀 그분들의 기록은 남길 필요가 있겠다. 가해자들도 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우리 강주 시민들이 전남 시도민들이 품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한 이제 시작은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목격했던 본인들이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직접 증언으로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 저는 그건 정말 지금 현재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오늘 방송에서 정말 그 유의미한 그런 그 시사하는 바가 좀 언급이 됐는데 좀 그 이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서 그냥 토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자, 오늘 그 신춘년 새해를 맞아서 또 저희 스튜디오에 방문해 주셨는데 김희종 교수님 지역민들께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이나 아니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5.18 민주화 운동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시도민들 자주 뵙게 되는데요. 5.18 민주화 운동 이제 실은 18일부터 27일까지의 짧은 10일간의 항쟁이었습니다. 10일간의 항쟁이었지만 이 항쟁이 갖고 있는 의미는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의미를 다 해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현재로 다시 좀 재소환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일 거고 우리가 갖고 있는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지금 이제 구현해 나가는 그래서 뭐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 때 실은 80년 5월의 어떤 연대와 돌봄의 정신 이게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자양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을 1980년 5월에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우리들의 삶으로 다시 불러서 우리가 스스로 5.18 민주화 운동을 구현해 나가는 그런 이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 전하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김경진 의원님 모시고 저희가 이제 새해 첫 방송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의 대형 이슈들 다뤄봤는데 소감과 함께 마무리 발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패널로 불러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어두운 이제 과거도 있었고, 근데 과거를 극복하고 지금은 또 대단히 좋은 도약의 시기를 가져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한두 해 동안 또 힘든 시기에 이제 들어와 있는데 과거의 어려움에 비하면 지금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덜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래도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올 한 해 힘내시라. 그리고 다 함께 서로 이렇게 부조하는 상부상조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뛰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힘이 납니다. 네, 자 신축년 새해 단장을 하고 지역민들을 찾아뵌 시사터치 따따붙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이슈와 그리고 5.18 민중항쟁 역사 계승을 위한 현안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